어젯밤에도 깨셨습니까?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까? 시계를 보셨습니까? 또 그 시간이었습니까? 새벽 2시 혹은 3시. 천장이 보이고 옆은 조용하고 창밖은 아직 까맣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 왜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걸까? 이불을 끌어올려 봐도 답은 없고 억지로 눈을 감아봐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어디가 안 좋은가 보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나.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은 단순한 노화도 아니고 단순한 질병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밤중에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새벽 1시는 무슨 뜻인지, 2시는 무슨 뜻인지, 3시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동양의학과 현대과학,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함께 비춰가며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에는 오늘 밤 눈이 떠지더라도 더 이상 한숨부터 쉬지는 않으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집 안방에 벽시계가 있으십니까? 요즘은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니까 벽시계를 떼어버린 댁도 많다지만 오래된 집에는 아직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는 텔레비전 소리에, 밥빛 잡는 소리에, 바깥차 소리에 묻혀서 그 시계가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눈이 떠져 보십시오. 집안이 고요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 벽시계 초침 소리, 똑똑. 낮에는 분명 안 들리던 소리가 새벽에는 방 전체를 채울 만큼 크게 들립니다. 시계가 갑자기 커진 게 아닙니다. 주변이 조용해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바쁩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시장도 봐야 하고, 뉴스도 보고, 자식한테 전화도 하고. 온갖 소리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 속에 묻혀서 정작 여러분 안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세상이 전부 잠든 그 시간 똑똑, 여러분이 하루 종일 외면했던, 어쩌면 몇 년 동안 외면했던 마음 안쪽의 소리가 벽시계에 초침처럼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을 깨운 겁니다. 알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똑똑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함께 들어보시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새벽 몇 시에 주로 깨십니까? 1시쯤이면 숫자 1, 2시쯤이면 숫자 2, 3시쯤이면 숫자 3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분은 숫자 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자, 먼저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피곤하니까 자는 것이다. 눈 감으면 아무 생각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끝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만 받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수면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보다 더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렘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꿈을 꾸는 단계에서 뇌는 낮 동안 쌓인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분류하고 정리하고 치유합니다. 슬펐던 일, 화났던 일, 서운했던 일, 말하지 못한 것들, 낮에는 바빠서 처리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들을 밤에 뇌가 대신 정리해 주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손님은 다 돌아갔습니다. 불도 껐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어두운 가게입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주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재료를 점검하고 내일 메뉴를 준비합니다.
겉은 고요한데 안은 한창 바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뇌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누워있지만 안에서는 부지런히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정리하다가 무언가 걸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 주인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하면 주인 얼굴에 불이 확 켜집니다. 어두웠던 가게에 갑자기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 아직 마주하지 못한 질문, 아직 놓지 못한 무엇인가를 만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의식에 불이 켜집니다. 그것이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순간입니다. 옛날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헐털 날아다니며 꽃 위를 누볐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자기는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건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건가?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 안에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잠과 깨어있음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것, 어쩌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더 솔직한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 낮에는 체면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참아야 할 것도 있으니까 진짜 마음을 꺼내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이 든 사이 그 모든 갑옷을 벗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비로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동양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고 낮은 양의 시간입니다. 낮의 양기가 활동하는 동안 몸은 밖을 향합니다. 일하고 먹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기가 물러나고 음기가 깊어지면서 몸의 에너지는 안으로 향합니다. 간이 피를 저장하고 폐가 기운을 고르고 오장육부가 하루 동안 소모된 것들을 조용히 수선합니다. 서양 과학은 뇌가 감정을 정리한다고 말하고 동양의학은 장부가 기운을 수선한다고 말합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말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치유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몸이 여러분을 깨운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이 몸과 마음의 신호라는 것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길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우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세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아니, 미덕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도 외롭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삼킨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냄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뚜껑을 꽉 덮고 센 불에 오래 올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물이 끓고 김이 차고 어느 순간 뚜껑이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누르고 있으면요, 결국 물이 넘칩니다. 뚜껑을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에 있는 것은 어딘가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삼켜온 말들, 눌러온 감정들, 모른 척해온 외로움과 서러움, 그것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낮에는 여러분의 의지가, 체면이, 바쁜 일상이 뚜껑 역할을 합니다. 꽉 눌러 놓으니까 낮에는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이 들면 의지의 힘이 풀립니다. 체면이라는 갑옷도 벗겨집니다. 뚜껑을 누르고 있던 손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안에서 꾹꾹 눌려있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새벽 2시, 3시, 여러분을 깨우는 것은 밖에서 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밤이 되면 뚜껑을 밀어 올립니다. 부산에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살.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50년을 사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제사 지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고 남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독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단단한 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앞에서 의연하게 인사하고 밥 챙기고 뒷정리까지 다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랍니다. 역시 순자 씨는 대단하다. 저렇게 의젓할 수가.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나서부터 매일 밤 새벽 2시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심장이 나쁜가 싶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랬답니다.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에요. 심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매일 밤 2시에 깹니다. 가슴은 답답한데 원인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또 2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나가셨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식탁 앞에 앉았는데 맞은편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 그 순간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보 나 진짜 힘들었어. 그 한마디가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런데 멈출 수 없이 20분을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으로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을 꺼낸 밤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 앞에서 저도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밤에 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바꾼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날 밤 50년 동안 꽉 닫아 두었던 뚜껑이 열렸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 침대 오른쪽에는 남편분 베개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답니다.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도 치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우리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 자꾸 깨면 큰 병이 오는 거라고. 겁이 나십니까?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밤에 깨는 것이 병이 오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라면요. 병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밖에 있는 여러분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한밤중에 깨워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일까? 왜 새벽 1시도 아니고 4시도 아니고 매번 똑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걸까? 하루 이틀이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 같은 시간이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 안에 있는 시계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201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3명의 과학자가 밝혀낸 건데 우리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간에도 시계가 있고 폐에도 시계가 있고 위장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몸속 장기 하나하나가 각각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체시계, 학술 용어로는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골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골목을 걸어보면 유독 한 집에만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어른이 걱정이 있거나 해결 안 된 일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 집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똑같습니다. 장기마다 시간표가 다르니까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불이 켜지는 시간이 다릅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진다는 것은 매번 같은 집에 불이 켜진다는 뜻이고 그 말은 같은 장기가 같은 감정이 같은 문제가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양의학의 지혜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서양 과학이 생체 시계를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좌우유주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2시간 단위로 기운이 흐르는 경락이 바뀐다는 것. 자시에는 담경, 축시에는 간경, 인시에는 폐경. 각 시간대마다 특정 장기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그 장기와 연결된 감정이 가장 예민해집니다. 서양 과학은 이것을 생체 시계라 부르고 동양의학은 경락의 흐름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곳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무 때나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이유로 깨운다는 것. 그러니 오늘부터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몇 시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시간대별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것이 저에게는 계속 이야기해 달라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저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대별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각각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로 깨시는 시간대에 마음을 맞추고 들어주십시오. 먼저 새벽 1시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새벽 1시는 축시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술 생각을 먼저 하시는데 동양의학에서 간은 단순히 해독기관이 아닙니다. 간은 결단의 장기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기운이 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간에 쌓이는 감정은 분노, 그 중에서도 삼킨 분노,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입니다. 새벽 1시에 자꾸 눈이 떠지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끝났는데 끝내지 못한 것, 떠나야 하는데 손에서 놓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은가? 서울에 이동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살, 큰 건설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었는데 3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도 매일 밤 새벽 1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면 반사적으로 손이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건 아닌지,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3년 동안 회사에서 전화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은 매일 밤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 1시에 깨서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전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회사가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직함이 없으면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무서워서 3년 동안 매일 밤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동철 씨를 깨운 것은 불면증이 아니었습니다. 놓지 못한 자리, 내려놓지 못한 이름, 벗지 못한 갑옷이 매일 밤 그를 깨운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분이 계실 겁니다. 은퇴한 자리, 떠나온 역할,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는 이름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아십니다. 그런데 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손을 펴지 못합니다. 새벽 1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도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는다. 직함이 없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다. 놓아보아라. 손이 빈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종이 한 장과 펜을 머리맡에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를 적으십시오. 콕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며느리한테 서운했던 것, 자식한테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 내일 병원 가는 게 걱정되는 것, 무엇이든 하나만. 적으셨으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으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뚜껑을 살짝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밤새 끓어 넘치기 전에, 잠들기 전에 내가 먼저 김을 빼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이 꽤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새벽 2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는 축시에서 인시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간경에서 배경으로 기운이 옮겨가는 때인데 폐와 연결된 감정은 슬픔, 그리움, 상실입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자꾸 깨는 분들은 대개 마음 깊은 곳에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간 배우자, 어느 날 연락이 끊긴 오랜 봇, 낮에는 바빠서 잊고 사는데 새벽 2시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자주 꾸십니까? 아니면 꿈은 아닌데 새벽에 깨면 왠지 어머니 생각이 나십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면 보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합니다. 무섭다거나 불길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때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달력이 없는 날에도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걱정이 되면 그냥 오시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하시듯이. 대구에 최명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새벽 2시만 되면 꼭 눈이 떠지고 눈을 뜨면 어머니 꿈을 꾸었던 기억이 남아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계실 때도 그렇게까지 자주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른이 넘으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30년 동안 괜찮았는데 왜 지금인가?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어떤 분이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74 어머니가 떠난 그 나이에 자기가 거의 다 온 겁니다. 무의식 중에 자기가 어머니를 잃었던 그 나이에 가까워지면서 몸과 마음이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진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필요해진 겁니다. 74살에 처음으로 할머니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된장찌개를 끓일 때 다른 요리는 다 레시피를 바꿨어도 된장찌개만큼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끓인다고 합니다. 된장 양, 두부 크기, 끓이는 시간까지 본인도 모르게 그 한 가지만은 5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74세 처음으로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옛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에게 주었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리움이란 결국 내가 사랑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지고 누군가의 얼굴이 어른거린다면 그것은 불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깊이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프지만 귀한 겁니다. 조상님이 오시는 것은 벌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요즘 좀 어떠냐고, 힘들지는 않냐고, 내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 2시에 눈이 떠지거든 무서워하지 마시고 잠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전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새벽 3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들어주십시오. 새벽 3시, 이 시간을 무서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축시도 아니고 인시도 아니고 딱 그 사이. 옛날부터 초목도 잠든 시간이라고 했고 귀신이 돌아다니는 시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괜히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고 괜히 불길한 생각이 들고 괜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 정반대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인시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기는 폐입니다. 폐에 담기는 감정은 비애, 슬픔, 그리고 노아줌입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숨을 내쉬는 것은 보내주는 것입니다. 폐는 받아들임과 놓아줌을 반복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깨는 분들은 대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았는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직 늦지 않았는가? 현대의학에서도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뇌가 각성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눈이 떠지면 유독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커지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솔직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체는 체면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진짜 질문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요. 그런데 새벽 3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어둠 속에서 천장만 보고 있으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질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다 포기한 사람은 새벽에 깨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남은 시간에 뭘 해야 하지? 이대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쟤를 헤쳐보면 안쪽에 아직 빨간 숯이 살아있는 것. 새벽 3시에 그 생각들이 바로 그 숯입니다. 인천에 신재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6살 중견기업에서 조기 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꼭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에 뭘 해야 하지? 이대로 텔레비전만 보다가 끝남인 건가? 나한테 아직 뭔가 남아있는 건 아닌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어느 날 그냥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뭘 하려고 앉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펜이 하나 있었고 뒷면이 빈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펜을 집었습니다. 그날 밤 쓴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또 깼다 바람 소리가 들린다.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에 부엌에서 밥 짓던 소리가 생각난다. 그때 부엌에서 나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도 3시에 깼습니다. 또 식탁에 앉아서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느새 전단지 뒷면이 아니라 노트에 쓰게 되었고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한쪽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노트 3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재호 씨는 그것을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묶었습니다. 자서전이라고 하기엔 소박하고 일기라고 하기엔 깊은 새벽 3시에만 쓴 글들 표지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새벽 3시에 아버지. 설날에 자식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읽고 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 책 손자한테도 보여줘도 됩니까? 한 가지 더. 신재호 씨가 새벽에 글을 쓸 때 사용한 펜은 파란색 볼펜이었습니다. 왜 하필 파란색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펜이 늘 파란색이었거든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파란색으로 쓰면 마음이 편합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남은 인생이 걱정되는 분, 그 걱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망입니다. 아직 쓰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아직 건네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이 말을 한 번만 가슴에 담아 두십시오.
새벽 3시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고 어제의 빛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절로 치면 이 시간은 겨울 끝입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그런데 그 땅 밑에서는 이미 씨앗이 껍질을 깨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에 겨울이 가장 춥듯이 변화가 오기 직전에 밤이 가장 깁니다. 여러분의 새벽 3시가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직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개의 시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시는 놓지 못한 것을 놓아주라는 신호, 2시는 그리운 사람이 보내는 안부, 3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안의 불씨.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대의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 2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새벽에 깨면 이렇게 하십니다. 한숨을 쉽니다. 시계를 봅니다. 또 이 시간 이내 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 핸드폰을 듭니다. 뉴스를 봅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억지로 눈을 감습니다. 잠은 안 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이 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면 새벽에 시간은적이 됩니다. 무섭고 짜증나고 내 몸이 원망스러운 시간. 그런데 같은 20분을 전혀 다르게 보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주의 김용옥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69살. 남편과 둘이 사시는데 남편은 코를 골며 잘 주무시고 할머니만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옆 사람은 코까지 골면서 잘 자는데 나만 왜 일어나? 화가 나서 남편을 흔들어 깨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좋겠다. 잠이 잘 와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매일 깨는 걸 어쩔 수 없다면 이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새벽에 눈이 떠지면 억지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리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그리고 부엌 창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안 봤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켰습니다. 그냥 따뜻한 잔을 손에 감싸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보이고 가끔 고양이가 지나가고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15분 길어야 20분. 그렇게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누우면 신기하게 잠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보리차를 끓이는 잔이 있었는데 딸이 10년 전 어버이날에 사준 도자기 찻잔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깨질까봐 찬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든 뒤로 그 찻잔을 꺼냈습니다. 이제 깨지는 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아끼기만 하면 뭘 합니까? 쓰면서 예쁜 게 낫지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무섭지 않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눈이 떠졌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답니다. 아, 또 내 시간이 왔구나. 무서웠던 밤이 기다려지는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밤이 기다려지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평생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십니까? 칸트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요. 불교에서도 새벽 예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기 안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그 시간,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루 중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아이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챙길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는 시간, 오롯이 나만의 시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 천천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급하게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서 깊은 숨을 3번만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만으로 몸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둘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한 잔 준비하십시오. 보리차도 좋고 미지근한 물도 좋습니다. 손에 잔을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셋, 머리맡에 작은 노트를 하나 두시고 한 줄만 적으십시오. 오늘 밤 내 마음은 그 뒤에 떠오르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외롭다도 좋고 어머니 생각이 난다도 좋고 내일 뭘 하고 싶다도 좋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넷 5분에서 10분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밖을 봐도 좋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다시 누우십시오. 잠이 오면 주무시고 안 오면 그냥 편하게 누워 계셔도 됩니다. 전부 합쳐서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2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새벽에 깨서 한숨을 쉬고 핸드폰을 보고 억지로 잠을 청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루 종일 찌뿌둥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서 숨을 고르고 차를 마시고 한 줄을 적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다릅니다. 어젯밤에 깨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다. 그 느낌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꽤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뇌는 감정을 정리하고 장부는 기운을 수선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낮에 하지 못한 말을 꺼내려고 준비합니다.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삼켜온 말들, 눌러온 감정들, 모른 척해온 외로움, 그것들이 밤이 되면 뚜껑을 밀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밖에 여러분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깨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몸 안의 시계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기를 통해 정확한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양 과학은 이것을 생체 시계라 부르고 동양의학은 경락의 흐름이라 불렀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가리키는 곳은 같았습니다. 새벽 1시는 놓지 못한 것을 놓아주라는 신호였습니다. 2시는 그리운 사람이 보내는 안부였습니다. 3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분 안의 불씨, 남은 인생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깬 20분, 그 시간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중 오롯이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한숨 대신 숨을 고르고 핸드폰 대신 찻잔을 들고 걱정 대신 한 줄을 적으면 무서웠던 밤이 기다려지는 밤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솔직한 친구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가식을 부릴 줄 모르고 여러분이 진실을 들어야 할 때 정확히 찾아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여할수록 더 많은 것이 들린다. 시끄러운 낮에는 들리지 않던 것이 조용한 새벽에는 들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는 말, 마음이 하는 말, 떠나간 사람이 남기고 간 말, 새벽의 고요함은 그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고 느끼신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새벽 몇 시에 깨셨는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누구 얼굴이 떠올랐는지 한 줄이면 됩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한 줄이 지금 이 밤 어딘가에서 혼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밤에 깨어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계시면 오랜 보시든 형제든 배우자든 이 이야기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을 대신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 마음 나는 안다 라는 말을 입으로 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실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영원히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을 깨워서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새벽의 시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셨습니다. 충분히 참으셨습니다. 충분히 견디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벽에 눈이 떠지면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 또 내 시간이 왔구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거니? 그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밤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김영석이 마음 다해 빌겠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눈이 떠지시거든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은 적 있으시지요? 한마디?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몇 번이나 다시 떠올리셨습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한 번, 설거지할 때 한 번, 이불 덮을 때 또 한 번. 상대는 한 번 말했을 뿐인데 내 머릿속에서는 20번도 넘게 다시 들립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기억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뇌가 느끼는 고통이 처음 들었을 때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몸은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번 떠올리면 20번 다시 맞는 겁니다. 한 대 맞은 걸 스스로 20대로 만들고 있는 셈이지요. 오늘 저는 그 한마디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절대로 불쾌한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법에 대해서도요. 잠깐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집 침대에 베개가 있지요. 오른쪽 베개든 왼쪽 베개든 매일 밤 머리를 대는 그 베개 말입니다. 그 베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몇 번을 뒤척였는지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낮에 들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인 밤이 있다는 걸요. 천장을 보면서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 말투가 떠오르고 그때 이렇게 대답할 걸 하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는 밤베개는 압니다. 이불도 압니다. 천장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괜히 걱정 끼칠까봐 이 나이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 한심하게 보일까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삼킵니다. 저는 그 베개 위의 사람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조금이라도 가볍게 눈을 감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댓글에 1번, 오랫동안 그런 적 없으시면 2번을 적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을 가려서 만나도 어디선가 한 명쯤은 등장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별것 아닌 말인데 듣고 나면 묘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아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받아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무시하면 내 마음이 어딘가 딱딱해집니다.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하면서 사실은 온 신경이 그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받아치면 상대와 같은 바닥에 서게 됩니다. 진흙 위에서 씨름하면 이기든 지든 온몸이 진흙투성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내 기분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 마음 한가운데 놓을지 말지 이건 내가 정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십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집 근처 공원에 나가서 체조를 하십니다. 손에는 항상 직접 담근 매실차 한 병을 들고 나가시지요. 3년 넘게 다니셨으니 얼굴 아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는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딸은 아직도 안 시집 갔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두 번째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듣다 보니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왜 그 얘기를 꼭 나한테 하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 웃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지?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출발하기 전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좋은 아침을 통째로 그 사람한테 바치고 있구나. 새벽 공기도 있고 매실차도 있고 몸을 움직이는 상쾌함도 있는데 이 모든 걸 그 사람의 한마디에 다 내주고 있구나. 그날부터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또 같은 말을 했을 때 할머니는 이번에는 살짝 웃고 고개만 끄덕인 다음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바람 시원하네요 하면서요. 상대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에 내 아침 전부를 내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라디오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채널을 돌리다 보면 지직거리는 소리가 잡힙니다. 듣기 싫은 잡음이지요. 그런데 그 잡음이 싫다고 라디오를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잡음을 듣고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이얼을 돌려서 다른 채널로 바꾸면 됩니다. 기분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는 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듣는 채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하루라는 라디오에서 그 사람의 잡음이 나올 때 다이얼을 돌려 내가 좋아하는 채널로 맞추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든 오늘 저녁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것이든 손자한테 전화 한 통 거는 것이든 내 라디오의 다이얼은 내가 돌리는 겁니다. 상대가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정말 힘든 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건 그 후입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입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대인의 체면도 차렸습니다.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떠오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또 떠오릅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그 사람 표정하고 말투가 천장에 비치는 것처럼 선명하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걸까?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 2회전, 3회전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이미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편하게 앉아 있을 겁니다. 나만 혼자서 계속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객도 없는 경기장에서 혼자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손해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동철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올해 68이시고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신 뒤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옛 동료들과 가끔 모임을 합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오랜만에 웃는 자리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선생은 그때도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었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웃었습니다. 이동철 선생님도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그런데 집에 오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35년을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그 세월이 농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건가? 그 생각이 시작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도 안 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아예 종이를 꺼내서 다음 모임 때 할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내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한 번 말했는데 당신은 지금 몇백 번째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손해예요? 이동철 선생님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그 종이를 접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이분에게는 불안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종이접기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은 종이접기 대신 차를 끓인 겁니다. 손으로 뭔가를 하니까 머릿속이 조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잠깐 이 말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 한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는 몇 번이나 다시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의 작은 극장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고 조명이 있고 객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무대 한가운데 세우고 조명을 켜고 마이크까지 쥐어줍니다. 자, 한 번 더 나를 불쾌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출연료도 안 냈습니다. 오디션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 극장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극장은 어떻게 합니까? 스크린을 내리고 조명을 켜고 청소를 하고 다음 상영을 준비합니다. 끝난 영화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 극장은 없습니다. 내 머릿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장면은 끝난 겁니다. 막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라는 게 참 묘해서 생각하지 말자고 하면 더 생각이 납니다. 하얀 개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하면 벌써 하얀 개가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사람을 잊으려고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물 한 잔 드십시오.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십시오. 빨래를 개도 좋고 책상 위를 정리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틀어도 됩니다. 구두를 닦아도 되고 현관 앞을 쓸어도 됩니다. 뭐든 좋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면 머릿속 화면이 바뀝니다. 마음의 채널은 머리로 돌리는 것보다 손으로 돌리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5분 마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머릿속이 시끄러울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따뜻한 물로 손을 천천히 씻으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비누칠을 하면서 오늘 하루 바깥에서 무더운 것들을 물과 함께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차를 한 잔 끓이십시오. 보리차든 녹차든 그냥 따뜻한 물이든 괜찮습니다. 2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을 들고 어디든 앉으십시오. 창가도 좋고 부엌 식탁도 좋습니다.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2분이면 됩니다. 이 찻잔을 드는 순간이 신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시간이다. 5분입니다. 3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바깥의 시간과 나의 시간 사이에 문 하나를 다는 겁니다. 그 문을 닫으면 기분 나쁜 사람의 목소리는 문 밖에 남습니다. 문 안쪽은 내 공간입니다. 내 차, 내 창문, 내 저녁 시간입니다. 이동철 선생님도 결국 그걸 하신 겁니다.
종이를 접고 차를 끓인 게 바로 자기만의 마감의식이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십니까? 아, 나도 그랬는데 하고 떠오르는 밤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눌러주실 때마다 이 이야기가 같은 나이,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한 사람 더 전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 곁에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을 아예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친척 중에 어쩔 수 없이 명절마다 보는 사람, 완전히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사와 마음의 문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인사를 했으니까 마음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웃으면서 말을 했으니까 가까이 지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인사는 예의이고 마음을 여는 건 선택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합니다. 모임에서 얼굴을 보면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상대가 말을 걸면 필요한 만큼만 대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른의 예절입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숱이 오래 서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속마음을 꺼내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인사는 인사, 거리는 거리, 이걸 나누는 순간 사람 만나는 일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부엌에 양념통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소금통, 설탕은 설탕통, 고춧가루는 고춧가루통, 각자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한 냄비에 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둘 사람은 손 닿는 곳에 놓고 적당히 알고 지내는 사람은 선반 위에 놓고 기분 나쁜 사람은 찬장 구석에 놓으면 됩니다. 가끔 필요할 때만 꺼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조리대 한가운데 올려놓으니까 부엌이 어지러운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전에 내가 한 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상대의 불쾌함을 어느새 내 짐처럼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분일수록 그렇습니다. 남의 감정을 잘 살피는 분일수록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다정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마음의 날씨까지 내가 관리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기분 나쁜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안 좋은지도 모릅니다. 돈 문제로 속이 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쌓인 열등감이 우연히 이쪽으로 터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 우편함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택배가 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열어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니까요. 아, 이건 내 거 아니구나 하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상대방의 짜증이나 불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서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는 걸까? 내 탓인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상자를 열 때마다 안에서 안 좋은 공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열지 마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이건 내 짐이 아닙니다. 하고 조용히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라고요. 지인자지 자지자명 2000년도 더 된 말인데 지금 들어도 맞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둘지, 누구를 멀리 둘지 이걸 아는 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밝은 겁니다. 눈이 밝은 겁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사는 합니다. 어른의 예의는 지킵니다. 하지만 집안 이야기,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꺼내지 않습니다. 그건 내 안방입니다. 현관까지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방까지 드리는 건 내가 정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현관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차를 내올 필요도 없고 방석을 깔 필요도 없습니다. 문을 잠근다고 해서 마음을 닫는 게 아닙니다. 문을 잠가도 창문으로 햇살은 들어옵니다. 닫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대가 빈정거리는 말을 할 때, 비꼬는 말을 할 때, 은근히 깔보는 듯한 말을 할 때,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당장 한마디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 안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위험하거나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이 편도체가 즉각 반응합니다.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아주 오래된 본능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뇌가 먼저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아직 머리로는 판단이 안 끝났는데 가슴은 이미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불쾌한 자극을 받은 후 약 6초 정도 반응을 멈추면 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편도체보다 먼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6초입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 고작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6초가 본능적인 반응과 내가 선택한 반응 사이의 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6초만 버티면 머리가 가슴보다 먼저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받아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살짝 옆으로 비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세 걸음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짧게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가볍게 한마디 얹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것도 이 한마디면 됩니다. 셋째, 방향을 바꿉니다. 그나저나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화제를 돌리면 됩니다. 전부 합쳐서 10초입니다. 대단한 말솜씨가 필요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상대의 말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비꼬는 말에는 이쪽을 구멍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되물으면 그 순간 이미 구멍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비꼼이나 트집이라면 일일이 그 구멍 안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으로 한 걸음 비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좋으시겠다. 매일 편하게 사시니까 고민이 없으시겠네. 속으로는 울컥할 수 있습니다. 나도 고민이 있고 나도 힘든데 왜 저렇게 쉽게 말하는 거지. 하지만 그 불을 바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감사하네요. 살짝 웃고 그나저나 요즘 그쪽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흐름이 바뀝니다. 상대는 이쪽이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변명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 상처받은 표정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가볍게 받아서 말의 화살을 상대한테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준비했던 작은 연극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물 위에 돌을 던지면 물이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고요하면 돌은 그냥 가라앉습니다. 파문이 작으면 던지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돌을 그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고요한 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크게 반격하는 것보다 살짝 웃고 화제를 바꾸는 게 상대에게는 훨씬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기대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으로 피를 흘리면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을 내가 고른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화를 그대로 상대에게 넘길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위를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짝 옆으로 돌아갑니다.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물은 이미 저만치 흘러갔습니다. 바위를 부수려고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물은 지치지 않습니다. 물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물은 자기가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위한테 시간을 쓰지 않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자신마저 그 사람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은 층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로 이기는 힘보다 흘려보내는 힘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기고 싶었습니다. 상대의 틀린 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겨도 피곤한 싸움이 있다는 걸, 말로 이겨도 하루가 망가지는 상대가 있다는 걸 설명하면 할수록 내 하루가 싸구려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런 사람에게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짧게, 가볍게, 조용하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거리를 두는 것도 알겠고 흘려보내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잖아. 맞습니다.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겁니다. 그걸 억지로 좋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그런 멋진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과 그 사람을 보면서 딱 하나라도 주워오는 것, 어느 쪽이 덜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아프다 짜증난다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돌이 있었구나, 다음엔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는 안 넘어집니다. 기분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건 한 번이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병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이시고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40년 넘게 시계만 만지셨으니 손가락 끝이 아직도 시계 태엽을 감는 것처럼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 옆집에 한 분이 사십니다. 이분이 틈만 나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라는 게 대부분 자랑입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 며느리가 차를 새로 뽑았다. 손자가 전교 1등을 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래요, 잘 됐네요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오고 매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자랑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최 어르신은 속으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내 아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내 가게는 문을 닫았는데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상대의 자랑이 들릴 때마다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최 어르신이 오래된 시계 하나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시계였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아직도 째깍째깍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옆집 어른이 자랑을 하는 건 자랑할 게 많아서가 아니라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 값어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그 사람도 무서운 거 아닐까? 아들 이야기, 차 이야기, 손자 이야기를 빼면 자기한테 남는 게 없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그 순간 신기하게도 불편함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동정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불안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 어르신은 시계를 내려놓으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 앞에서 저런 식으로 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들한테 잔소리가 많은 건 아닌가? 며느리한테 괜히 서운한 티를 내는 건 아닌가? 동네 후배한테 내가 겪은 고생을 자꾸 들려주면서 나도 모르게 으스대는 건 아닌가? 잠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피곤할 때, 외로울 때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진 적은 없었는지, 기분 나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가끔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곤할 때, 외로울 때, 몸이 안 좋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말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무릎이 아픈 날 택시 기사한테 말이 짧아지기도 하고 잠을 못 잔 날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상대방 눈에는 내가 바로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은 단순히 싫어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거울입니다. 화장실에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그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다듬고 옷매무새도 정리합니다. 그 거울은 예쁜 거울이지요.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예쁜 거울이 못 비추는 곳을 비춰줍니다. 저 사람처럼 말하면 주의가 불편해지는구나. 저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지치는구나. 저렇게 남을 깎아내리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는구나. 저런 태도를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거리를 두는구나. 이렇게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실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처럼 칠판에 써주는 건 아니지만 눈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려 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라. 견현사재현 견불현이 내 자성이야. 2500년 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도 한 글자도 고칠 데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미워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춰보라고 있는 겁니다. 최병호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딱 한 줄만 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대단한 일기가 아닙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괜찮았다. 혹은 오늘 아침 아내한테 말이 좀 짧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쌓이다 보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이 나한테 한 말에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남한테 한 말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되면 기분 나쁜 사람 앞에서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이 전부 훌륭한 스승이면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멋진 스승도 있고 반면 교사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한테서는 따뜻함을 배웁니다. 무신경한 사람한테서는 무신경함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배웁니다. 품위 있는 사람한테서는 품위를 잃으면 얼마나 보기 어려운지를 배웁니다. 그렇게 보면 기분 나쁜 사람한테도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교재 정도로는 삼아봅니다. 책은 안 사도 됩니다. 수업료도 안 내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적으면 됩니다. 오늘의 교훈, 저 말투는 쓰지 말자. 저 태도는 가지지 말자. 그걸로 충분합니다. 상대를 바꿀 필요 없습니다. 상대를 볼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나아지면 그게 이쪽의 승리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버리면 참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기분 나쁜 말이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고 나를 다듬는 사포가 됩니다. 좀 거칠고 불쾌하지만 잘 쓰면 내 거친 모서리가 조금 깍입니다. 인생은 좋은 사람한테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 사람한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기 품위를 잃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인의 품격이라는 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을 만났을 때 나까지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나쁜 공기를 마셨을 때 내 안에서는 나쁜 공기를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누군가의 기분 나쁜 모습을 보셨다면 화가 치밀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번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이건 견번이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 한마디가 있으면 기분의 방향이 바뀝니다.
상대를 탓하는 방향에서 나를 가다듬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에게 휘둘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시간만큼 내 저녁이 편안해집니다. 내 베개가 부드러워집니다. 내 잠이 가벼워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할지 그건 내가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는 겁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내 방향까지 바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디오에 잡음이 나오면 다이얼을 돌리면 됩니다. 채널을 바꾸는 손은 내 손입니다. 두 번째, 머릿속 극장에서 끝난 영화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상대는 한 번 말했을 뿐인데 내가 20번 다시 틀고 있다면 그건 내가 그 사람한테 무대와 마이크를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끝난 상영은 끝난 겁니다. 조명을 끄고 다음 영화를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인사는 하되 마음의 안방까지 들이지 않습니다. 부엌 양념통처럼 사람도 각자 자리가 있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찬장 구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불쾌함이 내 이름으로 온 택배가 아니라면 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비꼬는 말에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살짝 옆으로 비키십시오. 우리 바위를 만나면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돌아서 흘러갑니다. 짧게 인정하고 가볍게 한마디 얹고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6초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기분 나쁜 사람은 미워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쓰면 됩니다. 저렇게는 하지 말자. 그 한마디면 상대의 기분 나쁜 말이 그냥 상처가 아니라 나를 다듬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앞으로도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누구에게 비추고 마이크를 누구에게 건넬지 그건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오래된 인연을 조용히 놓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늘어나는 관계가 있다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놓는다고 해서 과거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즐거웠던 시간은 즐거웠던 시간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그 손을 놓으면 거기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안 맞는 인연을 놓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마디만 보태고 싶습니다. 오는 말이 곱지 않더라도 가는 말은 내가 고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와도 내 말만은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대인의 품격입니다. 그게 나이가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박순자 할머니처럼 공원에서 한마디 듣고 일주일을 뒤척인 적이 있으십니까? 이동철 선생님처럼 농담 한마디에 35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밤이 있으십니까? 최병호 어르신처럼 옆 사람의 자랑에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댓글에 몇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나도 그런 밤이 있었다. 이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긴 설명 없이도 서로 알아듣는 곳입니다. 한 분이 한 줄을 적으시면 다른 분이 그 한 줄을 읽으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숨을 한번 내쉽니다. 그게 서로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요즘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밤 조금이라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필요한 게 조언이 아니라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 한마디거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잠깐 이 말은 진심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면서도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 속으로 삼키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기분 나쁜 사람의 한마디에 인생을 내줄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사람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뢰 한마디에 통째로 넘길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불을 덮으실 때 누군가의 말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현관 밖에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내 시간이라고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대실 때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은 나만 잡을 수 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늘 있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